안녕하세요. 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레이 달리오가 추천하고 있는 투자해야 될 자산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가 링크드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국가가 파산하는 방식 이래가지고 현재 상황에 이면에 숨겨진 역학관계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좀 거시를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있죠. 그다음 국가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거 보시게 되면 자기에 져서 국가는 어떻게 파산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게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런 순간이 어디 있느냐, 미국이다, 아메리카가 이런 모양에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레이 달리오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할 때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단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책에 제시된 고전적 모델과 일치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그렇게 했을 때는 일본 정부가 엔화와 일본의 자본시장을 지원하고 미국채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를 일부 매각해서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인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yen 자체가 뭐 추락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60엔까지 갖고 있으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뭐 160엔 밑으로 가야 되는데, 한참 밑으로 가야 되는데, 카레지수 이런 것들 보면 80엔, 90엔까지 가야 되는데 160엔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이걸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일단은 미국채를 팔아서 이걸 갖다 자금을 조달해서 지금 이제 달러를 갖다가 엔을 사야 된다. 그래서 엔을 사주기 때문에 엔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엔을 사기 위해서는 결론은 미국채를 털어야 된다. 자, 미국채를 털지 못하기 위해서 레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베센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돈을 빌리고 이제 국채 못 털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 자, 그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막대한 현재라든지 미래의 부채 공급, 거기에 대한 수요 약세로 인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달러하고 반대되는 통화 있죠. 그것이 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골드. 그다음 달러하고 반대되는 것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다. 코인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같이 뛰고 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고 있다는 것들, 국제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베센트 미 국무장관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국채 매입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국채 매입을 한다는 말은 금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니까 당연히 골드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금리하고 좀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자산군이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답은 그렇다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모습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파산하는 방식 안에 들어가 있는 방식들이 아니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 책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정부 부채의 화폐 구조 조정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 또한 신규 부채 발행과 기존 부채의 만기 연장의 증가 추세와 수요 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예측 자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 자,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동 원리를 본다면 부채 역학에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중앙정부는 다른 것보다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 다음 세금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화폐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 과정이 먼저 들어가겠죠. 자, 즉 말이 지금 이제 캐시인이 되고 캐시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일단 부채에서 일단은 역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결론은 계속해서 일단 이렇게 화폐를 발행할 때는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자,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신용과 시장 시스템, 인재의 혈액순환계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과 경제 구조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용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면은 생산성, 소득의 창출 이런 것들이 부채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는 건전한 경제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을 때 부채와 이자를 갖다가 상환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면은 부채 상환 부담이 마치 자석처럼 치석처럼 쌓여서 다른 지출을 압박하게 된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의 미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환이 안 돼서 부채를 갖다가 아무래도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채 상황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부채 상환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채권 보유자들이 만기 연장을 원하지 않고 채권을 매도하려 들면서 만기 연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권과 같은 부채 상품에 대한 수요 부족과 매도세로 이어지게 됐고, 그다음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시장과 경제를 침체시키거나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부채를 매입함으로써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대출 기간의 수익률을 또 저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채권을 매입해서 채권 발행량을 줄일 수 없게 되면 금리는 다시금 상승하겠고, 이는 중앙은행의 현금 흐름의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중앙은행의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지금 현재 미국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게 되면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부채 상황을 위해서 차입을 하게 되겠고, 자유시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폐를 또 발행하게 된다. 결국은 부채, 화폐 발행,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면 정부의 수입 대비해서 정부 부채 상환율의 비율 이걸 봐야 되는데, 즉 혈안 순경계에 쌓인 플라크의 양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입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거겠죠. 자, 아무래도 지금 세금은 덜 붙이고 지출은 많으니까 답이 안 나온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정부 부채 발행량은 정부 부채 수요량에 비례하는데 마치 혈관에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 지금이 그렇고, 자, 중앙은행 정부 부채 수요 대비해서 공급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 부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는 화폐 발행량, 자, 이런 것들이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 신용을 공급하는 것과 유사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부담하게 될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돈을 갖다 찍어가지고 메꿔 내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부채 증가로서 아무래도 짊어질 짐이 많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자금과 부채가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해지거나 정부가 부채를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구조조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익률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대규모 부채 악순환이 아주 간략한 단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파산하는가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 소득 대비 부채 상황이 증가된다. 부채가 늘어났을 때 부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중앙은행은 단기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다가 이후에는 통화 발행과 국채 매입으로 전환된다. 지금이 이 상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결국은 중앙은행은 자산 손실이 있고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도 그렇죠.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서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자, 중앙은행 그 부채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똑같죠. 지금도. 그래서 모든 상황은 정부 부채 위기로 이어지는데, 부채로 조달된 지출이 위축되어서 경제 순환계의 정상적인 흐름이 멈추는 마치 경제적 심장마비와 같은 충격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의 초기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한다. 자, 지금이 그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화 가치 대비해서 금 대비해서 하락한다.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금값이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장기 부채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중앙은행 재무부가 국채 발행 만기를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베센트가 이짓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학관계가 가장 심해지는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자본 통제를 시행하면서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매도하는 대신 매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극단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 추가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구채 사라, 100년짜리 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 미정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을 갖다가 미국 정부의 상황을 갖다 간략하게 한번 보게 되면, 미 정부란 거대한 기업을 운영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미 정부의 재정과 지도부의 정책 결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수입이 5조 5천억 달러인 반면에 지출이 7조 5천억 달러에서 달해서 2조 달러 정도의 예산이 부족이 예상이 된다. 즉 말해서 기관들의 지출은 수입보다도 한 40%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출 자체가 나가는 돈이 많다. 자, 거의 모든 지출이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부채를 누적하였다. 그래서 그 부채는 연간 수입의 약 6배 정도 되고 있다. 32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가구당
24만 달러에 달하는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내야만이 부채가 갚아진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조 달러에 이른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매출의 20%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입해야 될 금액의 절반에 달한다. 자, 그럼에도 그 1조 달러가 채권자에게 줘야 할 전부가 아니다. 이자 외에도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 10조 달러의 상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 돈을 다시 빌려주거나 빌려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채무 상황, 즉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드는 비용은 11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유입되는 자금은 200% 이른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부채를 갖다 갚고 그 부채를 지출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데 이미 많이 늦어가지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지고 있다. 나가는 돈은 딱 정해져 있다. 국방비 이런 것들.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는 더 많이 돈을 갖다 쓰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뭐 국방부 예산 전쟁에서 더 많은 돈 달라. 자, 돈 찍어내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이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대해서 가정해 보게 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빌려야 할 돈이 일단은 필요한데 이제 그 적자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수다. 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적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에 통과된 예산 조정안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독립적인 평가기관들은 10년 후에 부채가 55조에서 60조에 달한다. 수입의 약 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엄청나다는 거겠죠. 자, 이는 25조 30조 달러의 추가 차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10년 후에는 부채 상황 부담이 가중되어 지출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계획이 없다면은 발행해야 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위험이 더욱더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부채는 정부 간의 보유 자산을 제외하고 32조 달러다. 이를 포함하면은 총 연방 부채는 40조 달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채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되면 뭐 파산밖에 안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 달리오에 관해서는 3%, 즉 3단계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 상황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확신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경제가 비교적 견고한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경제가 침체되면은 정부의 차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것들을 메스를 들어서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자, 3단계 해결책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재정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세수를 증대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세 가지 방법이다. 동시에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출을 삭감해야 되겠고 나가는 돈 줄여야 되겠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수를 증대해야 되겠죠. 들어온 돈을 증대시키고 자,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임파서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디마크레틱을 하든지 리퍼블릭 하든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지금 이제 표가 필요한데 굳이 뭐 내가 지금 지출까지 삭감해 주냐. 지출 삭감 안 하죠.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면 늘리지 삭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수를 증대하냐. 세수를 텍스커드 해갖고 다 깎아버리죠.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잘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퍼주는 거고 다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수를 갖다 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키고 지출은 지출대로 늘어버리고 결론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밥그릇 싸움이다. 자기들 표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배만 불리고 나라는 망하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과도하게 작용하면 향후 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출 삭감, 세수 증대, 금리 인하 이 세 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건전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연준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항상 시장에 미화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베센트가 그렇게 해봤자 금리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예측에 따르면 현재 계획 대비해서 지금 이제 지출 삭감, 세수 증대를 각각 55%씩 추진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리를 1에서 1.5% 인하해야 된다. 자, 그럴 경우에는 10년간 이자 지급액이 GDP 대비해서 1에서 2% 감소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정상적인 이야기죠. 정상적인 이야기. 우리가 일단은 가정생활에도 지출 삭감하고 세수 증대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면은 가정이 잘 돌아가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기에는 왜 대규모 정부 부채 위기와 대규모 부채 주기가 발생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정부 수입 대비해서 정부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된다. 그래서 필수적인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국방비라든지 뭐 소셜 시큐리티 이런 것들 낼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되는 것들. 또한 정부 부채 수요 대비해서 정부 부채 발행량이 과도해진다. 그 부채 수요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발행을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이 되겠죠. 채권의 발행량이 많아지니까 채권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상승하겠고 시장과 경제는 침체된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다. 금리 인하는 정부 부채의 수요를 감소시키겠죠. 자, 그로 인해서 중앙은행은 다시금 화폐 발행을 통해서 정부 부채를 매입한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하락한다.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주기로 증가된다. 자, 그렇게 하다가 부채 상환 비용이 다른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되고 있다. 지금이 그렇죠. 자, 비용 자체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비용만, 즉 이자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해야 될 부채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금리가 크게 상승해서 시장 경제가 지금 이제 크게 침체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대량의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 자, 이런 세 가지로 계속해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든 간에 채권은 수요가 발생할 만큼 저렴해지거나 부채 구조 조정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저 수익률을 보일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이 그런 상태고,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 쉽게 측정하고 부채 위기가 임박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이 이런 상태로서 심장마비처럼 부채로 조달된 지출이 위축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같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겠죠. 이런 모양이 현재 시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역학관계가 제대로 일단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기축통화 국가에서 통화질서의 붕괴는 보통 일생에 한 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고, 비기축 통화에서 발생할 경우는 기축 통화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에 IMF가 났다고 해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안 받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이때까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알게 된 것은 자기가 국제시장 투자에서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을 계기로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례들을 연구해서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유럽의 부채 위기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질문으로 가서 지금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가 폭발하기 직전에 우리는 미국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부채 위기를 얼마나 우려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과거에도 임박한 부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앞서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매우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보다 덜 심각했을 때 부채 위기를 우려했던 사람들이 옳았다. 자, 왜냐하면 더 일찍 대처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자, 마치 의사가 흡연이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서 일찍 경고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널리 지금 이제 그렇게 통용되지 않고 우려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자, 하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일찍 경고받았기 때문에 안일함이 만연해졌다. 지금이 그런 상태죠. 자, 동맥에 플러그가 많이 쌓인 사람이 기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에게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경고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심장마비는 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지금 내가 지금 와서 선생님 말을 믿어야 하느냐. 자,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겠죠. 이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겪이지 못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미국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고 언제 발생할 것이고 그런 위기는 어떤 양상을 보일 거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앞서서 여러 요인들이 수렴이 될 건데, 시기는 정책이라든지 정치적 변화,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서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가 자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GDP의 약 7%에서 3%로 줄어든다면 위험은 크게 감소할 거다. 큰 외부 충격이 있다면 더 빨리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늦게 발생한다. 잘 관리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3년 안에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부채를 갖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지금도 베센트가 계속해서 금리 낮추려고 하는데 없다는 거죠. 자, 입으로 뭐 립서비스 해가지고 그게 낮춰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채는 떨어져 찍어내고 있고 하루마다 자고 일하면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3년 안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베센트가 나와서 CNBC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성장이다. 성장. 그로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장뿐이다. 자, 이렇게 말해서 AI 통한 성장을 많이 하면은 이 성장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는 부채 이런 것들은 다 갖고도 남는다. 옛날에 우리가 뭐 80년대 살 때 지금 보시게 되면 20% 성장, 뭐 40% 성장 이렇게 50% 성장할 때는 20% 금리를 줘도 이 성장이 아무래도 금리를 앞지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일단 AI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베센트 트럼프의 생각이고 지금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성장이 뭐 그때 와서 오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이미 망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3년 안에 발생할 것 같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섯째 질문에서는 지금 설명하신 방법대로 예산 적자를 대폭 줄여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GDP 대비해서 한 4% 정도의 재정 적자 감축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했던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1991년, 1998년도까지 미국에서 재정 적자를 GDP 대비해서 5%로 감축한 경우에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부채 관련 문제 위기에서 일반적으로 덜 취약하다. 기축통화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관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사적 원리와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모든 기축통화가 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간단히 말해서 통화와 부채 이런 것도 효과적인 부의 저장 수단이 돼야 되는데 부채 자체가 부의 저장 수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치가 하락하고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역학관계는 기축통화가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 그런 상태에 있죠. 계속해서 일단 기축통화로서의 저장 수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과정이 때문에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위안화를 써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쪽으로 간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일단 부의 저장 수단으로의 기능을 갖다가 상실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7번째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215%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은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채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의 사례에서 큰 위안을 얻지 못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일본 사례는 자기가 설명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일본 정부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일본 국채는 최악의 투자처가 되었다.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만큼의 충분한 낮은 금리로 일본 국채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부족해지자 일본은행은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냈고 일본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했다. 그 결과 국채 보유자들은 2013년도 이후에 달러 채권 대비해서 51%, 금 대비해서 76%의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일본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2013년도 이후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서 미국 노동자의 임금 대비해서 55%나 하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 대비해서 이렇게 금 대비해서도 이만큼 손실을 입으니까 일본의 국채보다는 금을 갖다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금 이제 미국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재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세계 다른 지역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경제는 비슷한 부채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영국, 유럽, 연합 그다음 중국, 일본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에서 유사한 부채, 통화평가 절약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과 같은 비정부의 발행화폐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일본을 일단 담아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탄탄하고 국내의 정치적 갈등이 크지 않은 자산군에 국가에 분산 투자해야 되겠고 채권과 같은 부채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금과 비트코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금의 10에서
10에서 15% 정도를 금에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안전한 자산, 완전히 탄탄한 회사들 있죠. 자,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미스터 마켓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들어와서 금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봐야 될 것은 요때입니다. 요때, 요 날짜 있죠. 그러니까 돌파할 때, 완전히 일단 시장의 하락세를 돌파할 때 있죠. 자, 그때부터 눈여겨보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펜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요 날짜 있죠. 요 날짜. 즉 말해서 이렇게 돌파될 때, 요럴 때입니다. 요럴 때. 요럴 때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자, 그럴 때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럴 때 보면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미스터 마켓은 벌써 8월 5일자에 이미 옮겼다는 겁니다. 금 쪽으로 일단은 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 자체를 금으로 틀어서 자,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현재까지 한 12%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런 것들은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는 거지 우리 개인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차트로 알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럴 때 일단 들어갔을 때 그럴 때가 먹을 때인데 자, 지금도 이제 좀 눌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 올라와서 지금 타기는 좀 그렇고 자, 금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방법이 있죠. 자기 자산은 5% 정도는 레이디 알료는 10에서 15% 갖고 가라는데 5% 정도 가져가고 뭐 비트코인은 5% 정도 가져가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현금 대신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추세가 일단 이탈되면서 추세가 완전히 올라오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상바닥 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도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83,000대까지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쫓아가서 할 때는 아니고 올장에서도 8만대 오니까 약간의 지금 이제 저항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5연속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일단 저항을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XRP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1.7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강한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물량 다 털어버렸죠. 그래서 선수들의 물량 같은데 그것이 1까지 내려왔다. 1.7에서 1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 70%가 하루 만에 지금 이제 더 털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7에서 1까지 내려왔으니까 시장가로 다 던져버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서 거래하시고 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일단 거래하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에 있는 분들은 요거 말고 이제 IBIT라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지금 ETF인데 요거 거래하시든지 코인베이스 같은 거 거래하시든지 자, 그렇게 하시면 돈이 일단은 좀 작다. 이거는 43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일단 고점까지 다 다가와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고 좀 꺾일 때 남들이 또 없어질 때 그럴 때 하셔야지 쫓아가서 해봤자 그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서 약간씩 일단 모아가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